자, 우리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KTB 투자증권에서 전략 전략 담당하고 전략 있습니다. 담당하고 계시고 KTB에만 몇 년 계신가요? 제가 KTB가 두 번째 입사고요. 네네네. KTB 처음 입사는 2009년에 입사를 했었고요. 2009년.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나갔다가 예. 뭐 다른 집 있다가 예. 보통들 그렇게 하시죠. 예, 18년도에 다시 예. 아니 왜냐면 제가 박석현 팀장님한테 오늘 이제 오신다는 그 연락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봤는데 핸드폰에 그 팀장님 번호가 메모리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KTB 박석현 과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거의 한 10년 전에 메모리 해놓은 걸 거예요. 아마. KTB 때 직급이 옛날 직급이 정확히 생각 안 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구면일 겁니다. 예. 아니 저도 진짜 오랜만에 뵙기는 하는데 낯이 많이 익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스트 측면에서 이제 특히 우리가 아까 제목으로도 걸어놨는데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그 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4개월 남았네요. 연휴 전까지 우리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 박석현 팀장님을 좀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궁금하신 것들 어떤 전략 이런 측면에서 박석현 팀장님한테 여쭤보십시오. 제가 대신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님 그리고 카린정님 힘돌림 들어와 계시고 최원철님은 이제 운동하러 가신다고 야수의 심장님 참새님도 와 계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죠. 뭐 이번 주는 아무래도 미국하고 중국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물가 지표가 원래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 워낙 그 연준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궁금증이 많다 보니까 물가 지표에 대한 관심이 그 여느 때보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다른 지표들도 많이 발표됩니다. 미국 소비라든가 중국 뭐 생산이라든가 뭐 이런 지표 많이 발표되는데 이 지표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물가 지표가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아무래도 물가 지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주말에 미국 생산자 물가 지표가 이미 발표가 됐죠. 8월달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하고 크게 차이는 나진 않았지만 예상보다는 약간 좀 높게 나온 것 같고요. 좀 그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로는 계속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보통 생산자 물가 동향이 소비자 물가 동향하고 좀 연동이 된다. 시차를 두고 좀 그 감안을 했을 때는 이건 내일 밤이죠. 내일 밤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도 생각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좀 물가가 좀 높게 발표되면 연준의 정책 결정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좀 긴축적이지 않을까라는 나올 수도 있다.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밤 우리나라 시간이죠.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 8월달 수치 좀 관심이 좀 집중되는 거 같고 다른 지표들의 어떤 중요성을 좀 이 물가 지표가 좀 이번 같은 케이스에서는 압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가장 최근 그 8월 물가 지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컨센서스가 5.3% 정도 전년 동월 대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저 개인적인 궁금증이 FOMC 회의 이제 뭐 소집일은 다 정해져 있고 그래봐야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고 일주일 남았구나 일주일 정도 남았구나. 그러면 그 직전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바로 일주일 뒤에 연결되는 FOMC 회의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 이미 다 뭔가를 마음속으로 정해놓지 않았을까? 결정적인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FOMC 회의에 참여하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분들도 갖고 있는 정보는 시장 예상치 정도 정보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 좀 낮게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지표들이 중요하긴 한데 지금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연준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은 다 아마 지금 그 결정돼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대신 이제 그 FOMC 회의를 통해서 그 통화 정책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투표권을 점도표를 이렇게 찍으신 분들이 한 18분 정도 계신데 네. 이분들의 의사를 지금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회의 때 직접. 그렇죠. 회의 때 이제 다 모여서 네. 각자 생각이 지난번 FOMC 회의 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FOMC 회의가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예상은 그 전보다 그 직전 회의 때보다 네. 지금 회의 때 그 연준 위원들의 생각들이 예. 조금은 더 흔히 말하는 게 호키시라고 하죠. 매파적으로. 예, 매파적으로 조금씩 바뀌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 월초죠. 네. 월초에 발표됐었던 미국 8월달 고용지표가 좀 부진했지 않습니까? 네. 시장에서 좀 기대가 됐던 부분은 고용지표가 좀 부진하고 델타 바이러스가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연준이 조금 기축적인 결정을 뒤로 미루지 않을까. 그러니까 테이퍼링 결정을 뒤로 좀 미뤄서 네. 신중하게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됐었고요. 네. 그 부분이 실제로 좀 주가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네. 최근에 뭐 철강주들, 원자재 관련 주식들이 오른 부분도 이런 부분, 그러니까 긴축이 생각보다 늦춰지지 않겠느냐라는 네.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한 건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미국의 월간 그 비농가 취업자 수라고 하죠. 네. 그게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 지표는 상당 부분 월별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 비농업 고용 지표가 23만 5천 건으로 아주 그렇죠. 그 예상치의 큰 폭을 하랬죠.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죠. 쇼크 수준으로 일단 발표가 된 건데 뭐 그 숫자 자체는 상당히 그 충격적인 수치였지만 월별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음 달 가서 바로 한 80만 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요번 같은 경우는 델타 바이러스의 영향이 좀 컸기 때문에 바이러스만 진정이 된다면 고용 지표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봤을 때는 바이러스가 계속된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고 어느 정도 좀 되면 바이러스가 좀 통제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게 뭐 다음 달에 안 되고 그 다음 달 또는 그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 그렇죠. 시간의 문제일 뿐 그거는 해결이 되는 과정이라면 기존에 연준이 판단하고 있었던 미국 고용 여건의 회복 과정. 이 회복 과정은 시계가 내년 말 정도까지 잡혀 있는 것 같고요. 내년 말까지 그 고용 수준이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한다라는 가정에 크게 어떤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뭐 그리고 또 고용 지표가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그 쇼크 좀 그 충격적인 수치로 나오긴 했지만 한 주 전에 내부 지표들을 바라보면 좀 파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용 지표가 한 80만 명 이상 냈는데 한 23만 명 나왔으니까 한 60만 명 정도가 준 건데 그 숙박 적객 업소 그 부문 그 부분에서만 40만 건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주로 이제 서비스업. 그렇죠. 서비스업 중에서도 서비스업. 그 레저 접객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코로나하고 밀접하게 이제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 부분만 제외했을 때도 뭐 예상치를 한 20만 명 정도 하는 거니까 큰 폭의 하해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그 비농가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적긴 했지만 미국의 고용 지표를 봤을 때 어떤 구조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연구 실업자 수 감소세를 많이 보는데 8월 달에 연구 실업자 수 감소세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고용 시장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줄었다. 그렇죠.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 또 재밌는 부분은 실업률을 두 개로 나누면 시간제 그 근로자의 실업률이 있고 그다음에 종일제 근로자의 실업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측면에서는 시간제 근로자보다는 종일제 근로자가 훨씬 질 높은 근로자이죠. 정규직이니까 이게 일종의. 근데 그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정규직하고 시간제 실업률이 같아졌어요. 정규직 쪽의 실업률이 더 많이 줄고 있다라는 얘기죠. 좋아지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실업률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8월달 고용 지표가 변동성이 좀 있는 그 월간 비농가 취업자 수 증가폭은 많이 줄었긴 했지만 그게 델타 변이에 따른 그 특정 산업 부분에 있어서 감소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그 정규직 그 실업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 그리고 그 연구 실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는 부분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고용 지표 때문에
테이퍼링을 뒤로 더 미루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물가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그러니까 내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 정도가 나온다면 네. 뭐 당장 테이퍼링을 실시하지는 않더라도 네.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한 대로 한 11월 정도에는 테이퍼링이 실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컨센서스는 테이퍼링 시행 시기가 11월? 그렇죠. 그러니까 언급 발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네. 첫 번째 포인트는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로 언제 시작하느냐. 시작 시점. 예, 시작 시점. 네. 그러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언제 끝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6개월 만에 끝낼 거냐, 뭐 1년 동안 그렇죠. 천천히 끝낼 맞습니다. 거냐. 예.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언제 시작하는 것보다는 네. 언제 끝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관련해서 다 알려진 내용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의 문제인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계속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이게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언제 시작이 될 수 있느냐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예상이 되는 부분은 뭐 10월에 시작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상황에서. 네. 뭐 요번에 발표해서 곧바로 10월에 시작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시장하고 싸우자는 그렇죠. 뜻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지금 예측하는 게 요번 9월달 FOMC 회의에서 대충 연내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좀 더 강하게 주고 11월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요번 9월 FOMC 회의 다음에 11월 FOMC 회의인데 11월달 발표하면 12월달부터 실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요번에 11월 FOMC 회의가 1일부터 2일까지 11월 월초에 있는. 예, 월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FOMC 회의에서 발표해도 11월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달 이상은 조금 더 룸을 둘 수가 있으니까 실제 실행 시점까지는. 예, 그러니까 그 11월 FOMC에서 11월부터 바로 테이퍼링 시작을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1월 또는 12월 달에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만일 그 11월 달에 시작을 하게 되면 그 2014년도 스케줄을 따라서 이제 동일하게 이제 그 진행이 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 내년 7월에 끝나게 되고요. 7월 말에 종료가 되게 되고 12월 달에 시작을 하게 되면 내년 9월 말에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건 이제 8개월 동안 서서히 줄여나가는. 8개월, 그러니까 8번이죠. 8개월이 아니고. 8번. 그러니까 2014년도 케이스를 보게 되면 FOMC 회의할 때마다 발표를 하거든요. 네네네. 다음 달에 얼마 줄이겠다. 이거를 회의 때마다 하는데 1년에 8번 회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스케줄로 따라갔을 때는 12월 달에 이제 그 시작을 하게 되면 9월 달에 끝나고요. 네. 그리고 11월 달에 시작하게 되면 7월 달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도하고 똑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예. 2014년도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러면 2014년도에는 그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거를 밝혔느냐? 그때도 밝히진 않았습니다. 밝히지 않았고 FOMC 회의 때마다 다음 달에 100억 달러 줄이겠다, 뭐 200억 달러 줄이겠다. 그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게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한 이유가 테이퍼링 진행 기간 동안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마다 탄력적으로 하겠다. 정률적으로 얼마 이렇게 토막을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맞습니다. 가다가 요만큼 잘라보고 가다가 요만큼 잘라보고. 그렇죠. 근데 그게 규모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줄일 때마다 똑같은 규모로 줄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대충 가시성을 갖고 있었죠. 예측 가능했겠네요. 충분히 예측 가능했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똑같이 따라갔을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 7월이나 9월 달에 끝나는 건데 최근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좀 매파적인 그 지역 연준 총재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2014년 케이스가 아니고 아예 그냥 일률적으로 정해버리자라는 거예요. 매월 얼마씩 줄이자. 이러면 8개월에 말씀하신 대로 8개월에 끝나게 되고요. 경과 과정을 봐서 7개월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건데 11월에 시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년 6월에 끝나게 되고요. 12월에 시작했을 경우에는 내년 6월에 끝나고 11월에 시작을 하게 되면 내년 5월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그 메이스터 총재 이런 분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테이퍼링을 종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스케줄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시장이 약간 놀랄 수는 있어요. 너무 조금 빠르다. 얼마나 급하면 2014년도 같이 안 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끝내버릴까? 이 얘기는 빨리 끝내놓고 금리 인상 시점을 저울질하겠다라는 얘기로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테이퍼링이 더 빠르게 종료되면 종료될수록 금리 인상 시점이 당겨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거네요. 네. 그러니까 궁극적인 거는 테이퍼링이 언제 시작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점에 끝내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실제로 매파적 그 위원들이 그 주장을 하고 있는 내년 상반기 안에 종료가 되는 시그널이 된다면, 만약 그게 11월 FOMC 회의에서 발표가 되게 된다면, 네. 시장이 좀 약간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게 빨라지겠구나.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2023년으로 점도표가 찍혀 있잖아요. 네. 9월 FOMC 회의에서 그게 당겨질 수는 있는데, 만일 테이퍼링이 좀 빨리 끝나게 되면 이게 2022년 하반기 중 이란 말은 7월 달도 가능하다는 연말이 얘기거든요.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인식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시장이 지금 혼란스럽고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해서 지금 1,200억 달러씩 이제 매월 연준이 자산을 이제 매입해 주고 있는데, 국채하고 이제 MBS 합쳐가지고 그게 8번에 나눈다면은 150억 달러씩. 그렇죠. 6번 나눈다면은 200억 달러씩. 얼마큼 수도꼭지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여 나가느냐. 8번은 똑같습니다. 그 기간이 일률적으로 매월 줄이느냐, 아니면 FOMC 회의 있을 때마다 줄이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좀 달라지고요. 네. 예, 그 줄이는 그 월별 줄이는 그 규모는 국채 100억 달러, 그다음에 MBS 50억 달러 해서 월 150억 달러씩 줄이게 될 겁니다. 결국 요거는 이제 시작 시점도 중요하지만 끝나는 시점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FOMC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1월에 우리 12월부터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종료 시점은 언제가 될 겁니다라고까지도 미리 얘기를 해줄까요? 그게 말씀드렸던 대로 종료 시점을 얘기 안 하고 그냥 내년에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 2014년 케이스 때처럼 매번 FOMC 회의 때마다 줄여나가는 스케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료 시점이 내년 7월이나 내년 9월이 된다는 얘기고. 그거는 신호를 주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그 11월 달이 아니더라도 9월 달에 그게 어느 정도 표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월 달 FOMC 회의는 3, 6, 9, 12월 달 4번 있는 그 이코노미 프로젝션을 발표하는 달이기 때문에 점도표가 이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 경제 전망도 나오고 점도표도 찍게 되고. 근데 만약 점도표가 지금은 선제적 안내가 2023년 금리 인상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그게 9대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근데 그 역전이 돼서 금리 인상 중간값이 2023년으로 이제 시점이 앞당겨지게 된다면 테이퍼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가 있겠구나라는 시그널을 던져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9월달 FOMC 회의가 되게 주목받는 이유도 거기 있다라는 얘기고요. 만일 9월달 FOMC 회의에서 그게 안 나타나더라도 11월달에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당겨지는 신호가 들어가면 12월달 FOMC 회의 점도표가 바뀐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말까지는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시장이 좀 얽매여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참 이게 간단히 보면 한두 달 차이일 수 있는데 참 그게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좀 예민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고민이 되게 많네요. 그 우리 채팅창에서 아까 많은 분들이 조금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우리 전략가를 모셔놓고 에코플라스틱 이야기할 수는 없어가지고 자자님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과 함께 전략을 담당하는 박석현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아까 어떤 분이 이제 박 HS님이 반도체주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30%라고 하셨고, 지금 반도체 업황은 이제 KTB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총 현재까지는 그래도 제일 이제 크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전자가 올랐더라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긴 했는데 삼성전자 순매수를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순매도처럼 보일 정도로 맞습니다. 삼성전자만 오늘은 굉장히 많이 샀더라고요. 뭐 좀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지 좀. 반도체는 올해
올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올해보다는. 예. 내년도 실적에 대한 그 지금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 꼭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고 코스피 전체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면 그 내년도 코스피 전체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그 한 4월 초, 그러니까 2분기 초만 하더라도 한 20% 정도 잡혀 있었어요. 되게 가파르게 올라왔죠. 예, 그러니까 올해치가 좋아지다 보니까 예. 내년도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좀 낙관적 기대가 좀 많이 반영이 됐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11%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11%라는 거는 플러스 전년 11인데, 대비. 예, 예. 올해 대비죠. 그러니까 올해 대비 20년 내년도. 대비 21년에 순이익 증가. 아닙니다. 1년 더해서 21년 대비 22년이죠. 아, 올해가 21년이었구나.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올해 뭐 실적이 3분기, 4분기 것도 안 나왔는데 내년치를 벌써 끌었으면 예. 실적 전망도 잘 안 맞을 텐데 의미가 있냐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좀 그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보통 그 증권가에서나 일단 기업 분석을 많이 할 때 12개월 포워드 값을 많이 그렇죠. 쓰지 않습니까? 예. 밸류에이션을 할 때도 대부분 이제 그 12개월 포워드를 쓰는데 예. 12개월 포워드 선행. 예. 그렇죠. 포워드의 의미는 지금 9월 달이잖아요. 네. 올해 10월부터 이제 12개월 포워드 값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 값에 그러니까 향후 12개월 이익 전망치에 들어가는 2021년도의 비중은 지금 2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75%가 내년도. 3개월밖에 안 남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대부분 내년도를 보고 네.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3분기 실적이 여전히 견고하다. 그리고 또 4분기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실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비율은 한 25%밖에 차지는 안 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내년도 이익이 되게 중요한데 이 내년도 이익이 조금 약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는 네. 안 좋다라기보다는 약간 퀘션 마크, 그러니까 물음표가 지금 붙어 있어요. 좋아질지 나빠질지 확신을 하기 지금 어려운 부분이 내년도 실적이라는 얘기고요. 네. 실제로 지금 8월 말 이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의 내년도 실적 전망치는 더 이상 상향 조정되지는 않고 있고요. 않고 있고, 물론 한 2, 3주간의 기간이기 때문에 긴 기간은 아닙니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향 조정으로 네. 바뀐 상황이고요. 네. 기업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으로 반도체 같은 일부 업종이긴 하지만 네. 바뀐 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입니다. 아. 한 번도 이런 계속 이렇게 상향 조정 계속 상향만 되다가 지금은 시장 전체는 약간 플랫, 그러니까 횡보로 여건 바뀌었고요. 네. 반도체 같은 어떤 일부 업종들은 좀 하향 조정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실적이 뭐 지금 시장 전체가 한 11% 정도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이것도 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네. 두 자릿수의 이익 증가율이 지속이 된다. 뭐 그리고 금리는 뭐 여전히 1, 2%다면 당연히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수치긴 한데 네. 문제는 방향성이거든요. 네. 주식은 항상 이전보다 지금이 더 좋은가? 뭐 이거를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모멘텀. 그렇죠. 근데 한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내년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그 비율이. 네. 뭐 이렇게 이만큼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불안하죠. 근데 지금은 11%인데 이게 계속 떨어져서 5% 언더로 떨어지면 네.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좀 낮아지죠. 좋을 수가 없거든요. 눈높이가 이익 낮아지고. 성장이 시장 전체가 5%밖에 안 된다면 뭐 밸류에이션이 똑같다면 주가도 5%밖에 못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소는 좀 민감한 수준에 와 있어요. 11%라는 숫자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물론 지금 원유 시즌이 끝나면서 이 내려오는 속도는 좀 진정이 됐습니다. 네. 약간 다시 횡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그 22년도 실적 자체에 대한 전망이 약간씩 지금 꺾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꺾여 내려가면 내년도 이익 성장이 뭐 10%가 아니라 5%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 버리면 주식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신감. 예, 그리고 좀 앞에 부분으로 또 연결을 시켜서 그러다가 연준이 그 정책을 좀 그 긴축적으로 하게 된다 하는 얘기는 뭐 그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분명히 될 수가 네.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상보다 성장이 둔화된다면 당연히 기업 이익도 예상보다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 지금으로 봤을 때 안 좋다는 건 아닌데 네. 어떻게 될지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연준의 정책 결정도 동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 불안감이나 경계 심리를 좀 높이는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멘텀이 이렇게 없는 거고 3,100 초반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형주들이 또 못 가고 있는 거고 앞에서 그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님도 올해 들어서 뭐 1월에만 대형주가 반짝 좋았고 지금까지는 대형주보다 중형주, 중형주보다 소형주가 계속해서 아웃퍼폼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까요?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짐작컨대 제일 큰 고민이 그럴 겁니다.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 보면은 대형주가 못 올랐으니까 언젠가 가긴 갈 것 같고 또 연말이 되면은 지금 뭐 CFD 계좌의 증거금률이 상향 조정되는 거라든지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때문에 중소형주 비중을 또 이제 줄이지 않겠는가라는 또 반복되는 학습 효과 그 염려. 그래서 야 이거 수익률은 지금 이제 중소형주가 훨씬 더 좋다고 하는데 다시 대형주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약간 좀 갈팡질팡 하실 수도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지금이. 좀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형주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전체적인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그 연준의 정책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년도 성장이 정말 잘 나올 수 있을지 경제 성장, GDP죠.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형주를 선택하기는 저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대형주를 선택하더라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흔히 말하는 가치주 쪽이 조금 더 비교 우위가 있을 걸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게 단기적인 것만이 연말까지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성장주에 대한 기대치는 이렇게 높지는 않고요. 물론 뭐 금리가 상당히 낮아지는 부분 그리고 많이 높아지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성장주가 괜찮지 않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장 스토리는 그 펀더멘털이 좋아야 됩니다. 경제가 상당히 좀 견고하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앙은행이 뒷받침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상황은 좀 반대죠.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있고요. 좀 있고 그리고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죠. 중앙은행들은 슬슬 이제 뒤로 빠지려고 하고 있고 완화 정책을 좀 그만하려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는 재정도 있는데 뭐 작년하고 올해 재정 많이 썼지 않습니까? 내년에 재정을 늘리는 국가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 현재의 규모를 여전히 유지하겠다. 확장적 재정 기조 정책을 피겠다. 이거는 그냥 확장적 재정 과거에 대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올해보다 내년치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원체 많이 썼으니까. 특히 미국은 많이 줍니다. 미국 많이 주기 때문에 미국이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가는 거죠. 중앙은행 정책은 뒤로 빠지고 물론 긴축을 하는 건 아니지만 테이퍼링해서 규모를 줄여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금리 인상, 본격적인 긴축이 더 빨라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정부도 뒤로 빠져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대형주 플레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로 가야 되는데 실적 위주로 좀 자생력을 가져야 되는데 대형주는 그게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성장주는 더 그렇다는 얘기고요. 오히려 가치가 조금 더 낮다라는 얘기고 중소형주가 뭐 당연히 좋겠죠. 좀 더. 근데 이제 중소형주도 고민은 말씀하신 대로 연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뭐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근데 그 부분은 좀 그 뒤로 좀 밀어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조기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보다는 조금 연말을 가더라도 한 11월 이후 정도. 그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 이제 기준이 10억인데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을 큰 손들이 줄여놓는 그 타이밍이 예전에는 12월이었는데 12월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11월에 또 줄이기 시작을 했고 근데 11월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막 10월에 줄이기 시작했고 막 이랬는데 그 지금 이제 9월에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팀장님 입장에서는 좀 뒤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월, 12월로 갈 것이다. 대안이 없으니까요. 대안이 없다. 작년처럼 굳이 그거를 그 신경 안 써도 대장 조절이 작년에 있었잖아요. 뭐 반도체 작년에 좋았고요. 자동차 좋았고 2차 전지 좋았고 바이오도 좋았습니다. 이 4개 종목이 4개 업종이 작년 코스피를 대부분 끌어올리는 업종들인데 뚜렷한 주도주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4가지 주도주는 그 특별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주도주 다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 대한 기대감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 4개 종목이 좋았기 때문에 굳이 뭐 그 다른 어떤 변수들을 생각할 필요성이
없었죠. 지금 상황은 보면 대안이 마땅치가 않아요. 대형주들도 그렇게 기대치가 좀 떨어지고 성장주에 대한 기대도 좀 많이 좀 떨어진 상태고요. 뭐 이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서의 어떤 그 틈새 시장 찾기는 상당 부분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어. 그래서 압축적으로 가는 주식만 가고 약간 그런 걸 그럴 수도 있는데 쏠림 현상 순환매로 볼 수도 있죠. 순환매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소형주 내에서 중소형주 내에서의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따라다니다 보면 솔직히 그 수익률을 효과적으로 내긴 힘들 거예요. 따라다니다 보면. 네, 따라다니다 보면. 그래서 중소형주 내에서도 어느 게 더 좋을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 중소형주도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법칙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 거의 4분기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 대한 기대를 당연히 따라가겠죠. 네. 근데 내년에 대한 어떤 그 이익이 중소형주가 어느 게 좋을지 이건 정말 알기 힘들어요. 대형주도 알기 힘든데 중소형주의 이익 전망은 정말 그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도 많지가 않고.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내년도에 그러면 어떤 업종이나 어떤 테마가 장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테마가 될 것이냐 놓고 봤을 때는 뭐 대표적인 거는 그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린, 환경 관련된 그린 뭐 산업들. 배터리, 2차 전지 뭐 이런 쪽은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시킬. 그러니까 각국 정부들이 그린 투자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모든 환경 중에서도 이 그린하고 관련된 투자는 늦추기 힘들 거예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집중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미국도 여기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린에 대한 어떤 관심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래서 중소형주도 물론 이렇게 부침이 좀 있겠죠. 부침이 있겠지만 또 테마 타는 것들도 많고. 그렇죠.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살아나갈 수 있는 서바이브가 될 수 있는 테마는 그린과 같은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지금 뭐 큰 암초를 만나긴 했지만 그 플랫폼 관련 인터넷 이런 업종들은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업종은 분명해요. 근데 워낙 이런 쪽으로 그 수익 창출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정부 규제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중국, 뭐 유럽, 미국 뭐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예, 근데 규제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그게 되니까 돈을 계속 많이 벌 수 있는 업체다 보니까 규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가만 놔두면 공룡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너무 큰 기대 수익률만 갖지 않는다면 이런 업체들은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물론 좀 상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카카오나 네이버 우리나라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 플랫폼 기업들인데 뭐 특정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규제 강도가 덜 셀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플랫폼 기업들의 그 덩치가 커져가는 과정 이게 규제로 그러면 줄어들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늘어나는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주식도 뭐 주가도 똑같은 측면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업체들의 주식은 많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네. 다만 속도는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돈 버는 타이밍, 속도에 대한 규제가 생기면 주가에 대한 그렇죠. 뭐 모멘텀도 조금은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낮추되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고민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좋은 회사들이라고 봐야 돼요. 앞으로 이제 전 세계 어떤 이런 흐름들을 주도할 회사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주가 방향성 자체는 뭐 여전히 우상향 방향성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뭐 실질적으로는 처음 규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어떤 그 과세 문제들, 미국도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과세 문제들이 조금은 그런 업종이나 그런 쪽으로 일단 좀 그 공격의 화살이 좀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규제는 계속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파이가 커나가는 과정은 이 부분은 뭐 변함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와이스트릿이 글로벌 방송이 되려는지 또 이
해외 그 성인 사이트가 와서 또 이게 홍보를 하고 있네. 아, 이 Y3 글로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그냥. 그리고 좋은 하루님이 예.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보유 현금이 많은데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을까요?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예. 요 질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보유 현금이 많은 보유 기업. 현금 이 부분이랑 네. 금리랑 네. 직접적으로 연동시키기 좀 그래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주식이 금리하고 연동되는 방안은 할인율이거든요. 예. 이게 밸류에이션이고. 뭐 삼성전자가 네. 뭐 자산주로 분류되지는 않으니까요.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부채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분류되기보다는 네. 전체적인 어떤 그 시장 측면에서 금리가 올라갔을 때 할인율이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거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뭐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연준이 조금 긴축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테이퍼링이고 금리 인상 시점은 어차피 그래도 좀 먼 시점이기 때문에 네.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없는 거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절대금리의 움직임 자체로만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그 코로나 이전하고 올해 1월 초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PER이 네. 한 15배 가까이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랬죠. 예. 그럼 이걸 금리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정책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었고, 예.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재정 정책으로 효과로도 국가의 돈이 많이 그 시장에 유입이 됐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을 덜 푼다는 얘기고요. 언젠간 줄이겠다는 얘기고, 네. 국가 재정은 돈을 더 이상 풀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금리가 거기 밸류에이션 떨어지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가 있다라는 네. 얘기고, 실제로 올해 연초에 그 코스피 PER 값이 14.7배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지금은 10.7배로 한 30%가량 떨어진 11배도 거거든요. 안 되죠, 지금. 예. 예. 그러면 금리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느냐? 올라갔지만 그 부분을 다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 부분이 달라질 어떤 개연성을 상당히 높이고 있고, 네. 그리고 재정 같은 경우는 올해가 피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가가 미리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밸류에이션 멀티플 하락이죠. 이게 참 단순하게 보면 이제 주가는 이익과 밸류에이션의 함수인데 네.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 증가율 네.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고 네. 밸류에이션의 밑바탕이라고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모멘텀도 이제 떨어져 가고 네. 있고, 그러면 결국 뭐 코로나 상황이 좀 개선이 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자생적으로 좀 올라와주고 이걸 기다려야지 좀 지수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결론에 귀결할까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다시 뭐 성장 전망이나 아니면 불확실성 요인들이 해소될 수 있는 시점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시점은 그래서 올해 내에 그런 게 재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내년으로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내년으로 보고 있고. 넘어가고. 근데 내년에 뭐 이렇게 오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내년 한 1, 4분기 중에는 네. 그런 어떤 모멘텀을 다시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 전까지는 올해 중에는 어떤 큰 모멘텀이죠. 그런 부분들이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게 주식이 많이 내려갈 것 같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지금 그 워낙 작년 한 뭐 2분기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은 좀 약간 쉬는 타이밍으로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뭐 한 연말 정도까지 또는 내년 한 초까지 그 정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지지부진하고 심심하고 재미없는. 예. 참 그 고민입니다. 재미는 그 와중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종목 장세. 예. 그래서 아까 조금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상장 유조보다는 좀 가치주 예. 쪽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잠깐 좋은 하루님이 그럼 내년에 그린 뉴딜 투자로 인한 영향은 없을까요? 정책 자금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그린 있죠. 쪽을 예. 이제 그 말씀을 부분은 이제 해주셨고.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고요. 예, 맞아요. 그린, 배터리, 아까 또 예. 하나 뭐였죠? 그린하고 배터리,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것들. 뭐 전기차도 뭐 동일한 관점에서 보시면 그 됩니다. 이제 같은 테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KTB 투자증권에서의 전략 담당하고 계시는 박석현 팀장님과 함께했고요.
뭐 이렇게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퇴근길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퇴근길 조심히들 들어가십시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더 정리를 해주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시간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고요. 많이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막 크게 이게 좋아집니다 이럴 게 없어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좀 어떻게 하나 고민이기는 한데 일단은 조금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가자라는 것도 약간 좀 같이 주는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중소형주 그리고 그린 그리고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배터리 쪽으로는 계속해서 좋게 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채팅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를 하고 좀 끝내실까요? 예. M2N님이 이제 하이 하셨는데 이제 저희는 빠이 할 시간입니다. 이제 빠이 해야 되는데 하이 하고 계셔. 너무 죄송한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린정님도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님, 박도강님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캔디님 감사하고요. 시블올님도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외국에서 멀리까지 이제 친절히 찾아주신 분들께도 감사하고요. 퇴근길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위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